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지난주에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대책 개선안을 하나 발표했지요. 그 중에서 주택 임대 사업자 제도와 관련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아파트는 이미 폐지했는데 다세대나 다가구 같은 일반 주택의 임대 사업자 제도까지 폐지하기로 한 게 하나 있었고요. 또 임대 사업이 끝나고 나면 6개월 안에 그 집을 팔아야 임대 사업 기간 동안에 해주기로 했던 양도세나 각종 세금 절감 혜택을 주겠다 하는 그런 새로운 조항도 삽입하기로 했습니다. 시장의 매물을 좀 더 유도하겠다는 취지인데 또 시장에서는 실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적다. 또 뭐 갭 투자가 더 전세값이 올라가면서 갭 투자가 더 조장될 것이다 하는 논란도 여전히 있습니다. 최근에 임대차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 분위기들, 그리고 임대사업자 관련한 정책 변화들 오늘 좀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외화를 많이 벌어오는 산업이었던 지금의 반도체 산업 같은 산업이 원양 산업입니다. 그런데 그 원양 산업은 경제 수역 산포 등등으로 여러 가지 규제를 받게 되면서 위축되기 시작해서 최근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요. 우리나라의 산업의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원양 산업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왜 이래요? 네, 오늘은 두 시장 중에서 코스닥 시장만 0.5% 정도 오르고 있고 코스피 시장은 거의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빨간색, 파란색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박소연 부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증시 상황 좀 점검해 보죠. 박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오늘 주식시장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매도와 함께 코스피는 좀 부진한 모습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현재 경기 부양을 위해서 매달 1,200달러의 국채 그리고 모기지 채권을 매입하고 있는데요. 예. 조만간 채권 매입을 줄일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경계감이 여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어서 예. 중소형주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분위기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백신 1회 접종률이 10%를 돌파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경제적인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들은 일반적으로 정유화학, 조선기계 같은 중무장대 산업들이나 IT, 자동차 같은 수출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형주에는 의류, 레저, 음식료 같은 내수주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 재개가 가속화되면서 이러한 내수주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오늘 괜찮다. 네, 맞습니다. 예.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CJ, CGV, J콘텐츠리 등 영화와 콘텐츠 업체들이 7% 이상 오르고 있는데요. 예. 백신 접종 가속화로 극장 관람객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5월 19일에 분노의 질주 9가 개봉이 됐는데요. 앞으로 블랙 위도우, 베놈, 007, 스파이더맨 같은 작년에 개봉을 못했었던 대형 영화들이 개봉을 하면서 예. 컨텐츠가 풍부해지고 관람객들의 영화관 방문도 더 촉진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투어, 모두투어 같은 여행주들도 5%씩 오르고 있고요. 보복 소비라는 말도 있는데 요새는 보복 여행이라는 신조어까지도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간에 못 갔던 여행 이연 수요가 한꺼번에 몰려들 것이다라는 예상이고요. 호텔 신라 같은 경우도 면세점 영업 정상화 기대감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 사모펀드 매각으로 상한가를 기록했었던 남한 유업 오늘도 27%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말씀을 들어보니까 뭔가 이제 경기가 회복될 것 같은 분위기에 따라서 그 회복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주가가 좀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백신을 이제 접종을 빨리빨리 좀 해야 그게 현실화되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최근까지도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비교적 안정성을 확인을 했었던 백신이 미국 중심으로만 전개가 됐었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도 어느 정도는 안정하다라는 것이 관계기관이 확인을 해주고 유럽과 아시아에서 접종이 가속화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
특히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세계의 공장이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공급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는데 최근에는 한국, 일본, 인도, 베트남, 대만 같은 아시아 국가들 대부분이 백신을 제대로 맞지 못해서 생산 차질이 상당했었던 분위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백신을 확보를 못했다라는 문제도 있지만 문화적인 이슈 때문에 이 앞으로 이렇게 아시아 지역에서 백신 접종이 가속화될 수 있을까라는 뭐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가속화가 된다면 병목 현상 해소되면서 급등했었던 원자재나 부품 가격 안정화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 자재값이 급등하면서 고생을 했었던 기업들의 숨통이 트이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주에 원달러 환율이 미국 채권 매입 축소하면 사실 상승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난주에 12원이나 떨어졌습니다. 원화가 강세를 보인 건데요. 네.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는 대표 지수인 VN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을 장려하기 위해서 코로나 백신을 2회 이상 맞은 18세 이상 영주권자 1명에게 추첨을 통해서 15억짜리 신축 아파트를 준다라는 경품 광고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아까 아시아 지역에서는 백신을 맞는 과정에서 문화적인 이슈 때문에 백신 접종이 잘 안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걱정을 잠깐 전해주셨는데 홍콩에서도 이렇게 아파트를 줍니다라는 경품까지 내놓는 걸 보면 백신 맞는 거에 대한 거부감들이 꽤 있나 봐요. 네, 뭐 사실 국가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예방접종 관련된 부작용에 대해서 집단 소송이 있었는데 예. 법원에서 국가가 패소를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접종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었고요.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자국민 접종 보류하고 개도국에 보내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혈전증이 아주 소수라도 발견이 되면 예. 이건 이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내지는 국가가 배상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뭐 굉장히 거세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뭐 다행스럽게도 일본 제약사들도 최근에 일본산 백신을 승인하겠다라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는 최근 백신 접종이 좀 부진했던 아시아 시장이 전반적으로 나아지는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전반적으로는 예전엔 미국에서 돈 풀기를 중단하고 금리를 올리겠다고 하면 그 파급 효과 악영향이 미국보다는 다른 나라 특히 이머징 마켓에서 먼저 화들짝 놀라고 깜짝 놀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분위기는 다르네요. 미국이 그러든 말든 우리는 일단 백신 맞고 회복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주가에 반영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채권 매입 중단한다라고 해도 그때 이제 아시아 시장이 백신을 못 맞으니까 더 큰 걱정이 있었는데 예. 백신 맞고 경제 재개하면 채권 매입 축소해도 견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은 전반적으로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작은 종목들 실적이 앞으로 백신을 맞고 나면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면서 할 것 같은 예전에 피해를 많이 입었던 영화관, 여행주 이런 것들 중심으로 오르고 있다는 소식. 다른 나라도 비슷하다는 이머징 마켓도.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저 미국이 채권 매입을 축소하면 원달러 환율은 올라야 되는데 요즘에 내린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환율하고는 어떤 영향이 있는 겁니까? 보통은 채권 매입을 축소하게 되면 미국 금리가 오르게 되는데 예. 보통 금리가 비싼 나라의 통화가 강세를 보이게 되거든요. 아, 미국이 그래서 돈을 이제 풀기를 멈추면 미국 금리가 오른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환율이 많이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면 아시아 경제 펀더멘탈이 좀 나아질 거다라는 예상이 많아지다 보니까 예.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강할 거다라는 전망이 다시 강해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미국이 금리가 올리면 미국 쪽으로 돈이 보통 가는데 오히려 아시아 지역 주식 시장이 더 좋은 것 같으니 투자자들은 거꾸로 그쪽으로 이머징 마켓이나 아시아 시장 쪽으로 돈을 보낸다는 그것 때문에 환율이 오히려 내려가고 원화가 강세가 된다는 해석이군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오늘 또 하나 잘 배웠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국투자증권의 박소연 부장이었습니다. 예, 정부와 여당이 임대사업자 관련 제도에 변화를 주기로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법률사무소 세로의 박예준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박예준 변호사입니다. 네, 임대사업자 제도를 한동안
정부가 권고를 했었는데 이제 시장 분위기가 바뀌고 여론도 바뀌고 하니까 다시 이제 폐지하는 쪽으로 도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떤 변화가 또 추가로 있는 겁니까? 사실 이제 임대사업자 제도가 수십 년 동안 있던 제도였는데 네.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7년 말에 도입됐던 이제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가 요즘에 문제가 되는 건데 네. 사실상 이제 작년 7.10 정책을 발표하면서 임대사업자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이제 다가구 주택 이런 이제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남아있던 제도를 이제 이번에 마저 없애서 예. 이제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도 이미 이제 아파트를 가지고 매입 임대 사업을 아파트는 매입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 건설 임대는 안 되니까 매입 임대 사업을 하는 건 일단은 막아놨죠. 네, 이제 신규 접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런 상황에서 새롭게 달라지는 건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아파트 쪽은 새롭게 달라지는 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이번에 발표된 거는 이제 그동안 그나마 인정받았던 이제 아파트가 아닌 형태들, 네. 다가구, 뭐 다세대, 뭐 이런 형태들이 이제 임대주택 이제 거기도 등록 임대 사업을 이제 못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등록 임대 사업이라는 게 오랫동안 장기간 특정한 세입자에게 안정적으로 내 집을 빌려주고 예, 그 대신 나도 세금 혜택을 받고 그렇죠. 이런저런 혜택을 받아서 예. 그런 제도 자체를 이제 다 없애겠다는 뜻이라는 예, 이제 거군요.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해서 없애겠다는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할 걸로 정부와 여당은 기대를 하는 겁니까? 일단 정부는 이제 임대차 혜택을 없애고 그냥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박연 세일 기회를 주면 가지고 있던 물량들을 임대사업자들이 물량을 많이 들고 있으니까 예. 이제 양도소득세 혜택을 보기 위해서 시장에 팔지 않겠느냐. 이제 가격이 오를 만큼 올랐다고 판단을 할 것이고 예. 그렇다라 그리고 이제 혜택도 없어진다고 하면 이제 수익 실현을 위해서 시장에 매물을 많이 내놓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인 것 같고요. 네. 새로 진입하는 임대사업자도 없애면 네. 이제 기존 임대사업자들은 오히려 새로 진입이 안 되니까 희소성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분들은 어떤 메커니즘으로 매물을 더 내놓게 되는 겁니까? 만약 이게 실현되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정부의 말은 지금 이제 집값이 정부가 낮출 거기 때문에 지금 예. 집값이 꼭지다. 그리고 지금 팔면 네. 양도소득세 혜택을 주겠다. 옛날에 이제 양도소득세를 거의 사실상 면제해준 예. 제도였기 때문에 예.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줄 건데 네. 내 말을 안 듣고 이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팔게 되면 네. 양도소득세가 왕창 오를 것이니까 지금 이 시점에 그 물건을 팔게 되면 네. 양도세에서 혜택을 봐서 너가 차익 실현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시점이 이제 지금이 될 것이니 지금 물건을 일괄적으로 내달라라는 네. 취지로 이제 이런 그 양도세 혜택을 이제 뭐 짧게 6개월 준다, 1년 준다 이런 제도들을 계속 도입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주택 임대 사업을 신청을 해서 임대 사업을 하다가 네. 하고 나서 그게 이제 의무 기한은 있죠. 네, 4년, 8년 이렇게 4년짜리도 있고 8년짜리도 있는데 의무 기한이 끝난 후에라도 계속 주택 임대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러면 이제 세제 혜택도 계속 이어지는 거였는데 네. 지금은 의무 기한이 끝난 다음부터는 이제 세제 혜택이 없다는 쪽으로 바뀐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 보통 끝납니까? 끝나는 기간이 각자 다르겠습니다만 이 제도가 언제 시작됐죠? 2017년 말에서 18년 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등록들을 했기 때문에 예. 그 4년짜리 짧은 걸로 보면 4년짜리니까 이제 2022년 경에 이제 많이 이제 끝나겠네요. 내년부터는 그럼 이제 자동으로 그 기간이 끝나는 분들이 많겠군요. 예, 이제 많이 늘어날 겁니다. 예. 그럼 그분들은 자동으로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끝난 시점부터 6개월 안에 집을 팔아야 된다. 네, 그 팔아야지 말씀이죠? 이제 그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이 상태인 거죠. 그럼 내년부터 이제 물량이 나오면 나올 수 있겠네요. 뭐 이제 그 이론상은 그렇습니다. 예. 혹시 좀 마음에 걸리는 물량이 안 나올 수도 있는 다른 부분도 있습니까? 일단은 그 물량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예. 이제 그 임대사업자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제 양도세라는 것은 내가 양도 차익을 많이 봐야지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라서 네. 가격이 꼭지다. 가격이 가장 높은 시점이다라는 시점에 어떻게든 팔려고 할 겁니다. 예. 예, 그 혜택을 보면서. 근데 이제 지금은 어쨌든 임대사업자들이 가격이 아직은 꼭지, 그 높은 지점이 아니다, 최고점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이제 들고 버틸 확률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일단 갈 것 같다. 자동 네. 말소된 후부터는 6개월이라고 하는 시한이 정해지니까 네,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는데 네. 그러면 올해가 꼭지라고 생각하는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 네. 올해는 아직 말소할 수 있는 기간이 안 됐잖아요. 의무적으로 임대 기간을 4년을 채워야 되니까. 네. 그런데 나는 2년밖에 못 채웠다 예. 올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그럼 혜택을 보면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진말소해서 팔면 되는 거라서 네. 그러니까 임대 그 의무 임대 기간의 절반 이상을 임대한 사람들은 네. 세입자의 동의를 받고 자진말소해서 예. 팔면 혜택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럼 그 혜택은 처음에 줄 때 파격적으로 준 걸 다 줍니까? 즉 4년이나 8년을 유지해야 파격적으로 준다는 네. 걸 2년이나 4년만 유지했어도 예, 그걸 그 혜택을 그대로 줍니까? 예, 그대로 다 줍니다. 그건 또 파격이네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빨리 나와라. 지금이 고점이니까 예. 정부가 집값을 낮출 테니까 예. 지금 빨리 팔고 혜택을 누려서 빨리 이제 시장에 물량을 공급하고 너네는 나와라. 예. 라는 사인을 이제 정부가 보내는 거죠. 그런 거군요. 예. 그러면 2년이나 4년 그러니까 절반도 못 채운 분들도 나올 수 있습니까? 절반을 못 채운 분들은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안 나오겠군요. 예, 그런 그분들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예. 최근에는 뭐 세입자와 합의를 하면 그걸 이제 풀어준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없앨 있어서. 수는 있는데 예. 그래서 민간임대사업법에 따른 그 과태료는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데 예. 세금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아마 알겠습니다. 절반 이하에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예. 그럼 물량으로만 체크한다면 2022년이면 이제 4년이 다 만료가 되는 첫 번째 이제 임대사업자 물량이 나올 텐데 예,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 중에 2년은 채운 분들은 존재하니 예, 그분들 중에서는 뭐 2년 후에 파는 것보단 지금 파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분들은 예, 자진 말소를 하고 팔수 세제 있죠. 혜택은 받으면서 예, 시장에 물량은 내놓을 수 있겠다는 예. 거군요. 그렇죠. 이제 그걸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걸 거고요. 예. 이게 임대사업이라고 하는 게 집주인이지만 또 집주인하고는 항상 세입자가 맞물려 있으니까 네. 임대사업자의 방향이나 이런 게 세입자들에게도 혹시 피해가 가지는 않는가 하는 그 걱정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무조건 피해는 가겠죠. 예. 음, 왜냐하면 임차를 해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당장 집을 사서 들어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거나 예. 상황이 안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음, 그래서 집값이 집이 싸게 많이 공급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당장 마음 먹고 나 집에 들어가야지 내 집을 사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집을 구입하기 어려운 분들도 예. 있으니. 예. 근데 그 상황인 상태에서 임대사업자들을 압박을 해서 임대사업을 하는데 비용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사업을 하기 싫어져서 혹은 잠시 그 휴업 상태를 유지하겠다고 하면서 임대 물건이 줄어들게 되면 예. 결국은 나는 반드시 집을 빌려서 살아야 되는데 음, 빌릴 집의 개수가 줄어드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거기에 비용이 많이 올라가면 그 집주인들이 암암리에 어두운 요구들을 많이 합니다. 그 뭐 계약서나 이면 계약을 쓰자든지 네. 뭐 세금을 보존해 달라든지 뭐 이런 다른 많은 요구가 돼서 결국은 임대사업자를 압박하는 것만큼 그와 관련된 비용들은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이제 세입자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고 그리고 임대사업 물량 자체가 줄어들면 예. 그리고 임대사업이 어려워지면 임대료가 우리나라 전세금이 되겠죠. 전세금이 아주 빠른 속도로 올라갑니다. 이번에 예. 임대차 특별법 그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봤듯이 네. 그런 식으로 전세금이 아주 폭증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태생적으로 우리나라 전세금이 오르면 다 집 투자하시는 분들이 갭 투자에 나서기가 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예. 그런 문제도 추가로 발생을 볼 해서 수 있겠다 앞으로. 세입자들에게 아마 적지 않은 부담이 돌아갈 걸로 보입니다. 변호사님 쭉 이런저런 그 임대사업법과 관련해서 뭐 헌법 소원도 하시고 상담도 하시면서 네. 뭐 어떤 좀 쪽으로 정책이 변화하거나 혹은 정책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느낀 바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일단은 이제 가만히 두는 게 맞고요. 네? 그게 무슨 지금까지 사실은 집 임대인들과 임차인들이 자연스럽게 예. 그러니까 어떤 제도들 형성을 해서 잘 서로 교섭도 잘하고 잘 지내왔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정부의 개입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뭐 5%를 올리면 안 된다. 네. 그다음에 뭐 그 임대 기간은 갱신을 해줘야 된다. 그다음에 또 민간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더 강하거든요. 예. 세입자 갱신 요구를 했는데 내가 거절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도 막 부담하도록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개입이 많아지다 보니 그러니까 상호간에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정리가 깔끔하게 안 됐어요. 예. 어떤 룰 정리가 깔끔하게 안 되다 보니까
상호간에 오판을 합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내가 엄청난 권한을 가진 줄 알고 있어서 네. 그러니까 이 집을 내가 뭐 영원 무궁토록 사실은 뭐 사용할 수 있다. 이 정도의 그다음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차인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자기가 쓸 수 있는 가장 고강도의 공격 방법들을 사용을 합니다. 서로 날카로워져 있다는 예, 거군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렇게 임대차 시장이 경직되면서 전세금이 너무 많이 올라 버렸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세입자들을 내보내면 큰 돈이 생기다 보니 예. 법률로 아무리 뭐 어떤 규정을 만들어 뒀더라도 그 규정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고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네. 이제 강행되다 보니 양쪽이 너무 첨예하게 그러니까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명도 소송을 수임을 하고 세입자 내보내달라는 예, 세입자 내보내는 소송. 수임을 예. 하고 거의 또 매일 누군가를 내보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막상 그 현장을 들여다 보면 네. 가만히 뒀으면 아무 일이 안 생겼을 건데 계속 그 세입자 살았을 건데. 예, 그 세입자는 살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집주인은 불안하니까 내보내야 되는 거고요. 아, 집을 팔아야 되는데 세입자를 그때 내보낼 수 없는 그 문제가 핵심이라는 예, 거군요. 그렇죠. 예. 오늘 법률사무소 세로의 박예준 대표 변호사로부터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임대차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법규 변화와 또 분쟁 사례들을 중심으로 좀 들어봤습니다. 시끌시끌한 게 좀 있긴 하네요. 얼른 좀 고칠 건 좀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선의 원산지 표시를 가끔 보면 국내산 또는 해외 다른 나라 이름이 써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또 어디 가서 보면 원양산 이렇게 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뭘까 저도 궁금했는데 이게 또 깊은 사연이 있다고 하죠. 한국산업사, 우리나라 산업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양산이면 원양어업으로 잡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와, 예. 맞췄군요. 한자로 보면 먼 바다가 이제 원양이죠. 예. 그러니까 원양산이라고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수역에 들어가서 네. 잡아온 이제 수산 동식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어부가 예. 우리나라 배가 예. 하기야 배 안에 있는 어부는 또 국적이 다양하죠. 예, 최근에는 대부분 다 외국 분들이 하시니까요. 그러면 우리나라 배가 잡아왔으면 국내산이거나 네. 우리나라 배가 러시아 가서 잡아왔으면 러시아산이거나 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원양산이라고 퉁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잡아왔다라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산이라고 이제 표시할 경우에 러시아산 명태인지 우리 배가 안전하게 더 잘 가공해서 들여온 네. 이제 그런 상품인지 서로 이제 소비자가 헷갈릴 수가 있는 거죠. 예. 아, 그럼 생선이 예를 들면 국내산이다 그러면 동해, 남해, 서해 요 우리나라 수역에서 잡은 것만 국내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세네갈산 갈치 이제 많이 보시는데 예. 그런 경우는 이제 세네갈 해역에서 뭐 세네갈이나 다른 나라에서 잡아가지고 네. 우리나라 수출하기 때문에 세네갈산인데 예.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배가 세네갈에 가서 갈치를 잡아서 그걸 들여오면 이제 원양산으로 표시되는 거죠. 원양산이다. 예, 원양산하고 가로치고 뭐 대서양 이렇게 이제 찍혀 나옵니다. 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산물을 또 많이 드시는 또 편인데 네. 2019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산물을 수입하는 게 우리가 한 58억 달러 정도 됩니다. 예. 수출은 한 25억 달러니까 꽤 큰 산업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원양 이제 어뿐만 아니고 이제 원양 산업을 이제 촉진하기 위한 원양 산업 발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원양 산업은 원양 어업하고 원양 어업 관련 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해외 수역에 나가서 포획, 채취하거나 또는 수산물을 가공, 유통, 판매하는 걸 다 묶어 가지고 이제 원양 산업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어릴 때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교과서에서 원양 어업에 대한 글을 읽으셨던 기억도 있으실 겁니다. 요즘에는 원양어업이라고 안 해요? 원양어업이라고 이제 하는데 네. 어업도 있는데 보통 이제 더 넓혀서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뭐 원양어업 관련한 글이 교과서에서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동원그룹의 이제 김재철 회장이 쓴 이제 글인데요. 예. 뭐 남태평양에서 또는 뭐 바다의 보고 거센파도 그래서 회장님이 필력도 좋으셔가지고 네, 네. 예, 초등학교, 중학교 그다음에 실업계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이제 실렸던 이제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네.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당시에는 원양어업, 원양 산업이 꽤 큰 산업이었구나라는 네. 거를 이제 지금은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하기야 물고기는 자기 나라 근해에서 잡는 게 일반적이었네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제 근처에서 잡는 게 일반적이고 예. 근데 이제 물고기를 따라서 점점 이제 먼 바다나 다른 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예. 역사적으로 보면은 먼 바다에 나와서 물고기를 이제 체계적으로 잡아오기 시작한 거는 이제 16세기부터다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아. 당시 유럽의 어부들이 이제 대서양 건너 지금의 이제 캐나다 동해안에 해당하는 이제 뉴펀들랜드까지 이동해 가지고 네. 막대한 양의 대구를 잡아서 이제 유럽에 공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음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유럽 사람들이 이제 단백질을 이제 저렴한 단백질을 다량으로 섭취를 하기 시작하면서 체구가 커졌다. 예.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제 엄청난 양을 이제 잡아왔는데요. 야, 물고기 잡기 시작한 게 인류가 뭐 수천 년 됐을 것 같은데. 예, 먼 바다까지 나가는 건 겨우 이제 16세기 돼야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를 건너서 그거를 또 가공을 해서 또 들여올 만큼의 이 네트워크를 운영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아무리 소금에 절인다 하더라도 오는 동안에 썩는군요, 물고기가. 예,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이제 체계화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대구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는 이제 포경 산업, 즉 고래를 잡기 위해서 전 세계 바다를 이제 뒤지고 다니는 네. 포경 산업이 발전하기도 했으니까 이런 이제 원양 산업, 원양 어업은 꽤 역사가 오래된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만 해도 첨단 산업이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우리나라에는 언제부터 원양 산업, 원양 어업이 도입돼서 예, 우리나라의 원양 어업 시작은 1957년 이제 제동산업 소속의 진화모라는 배가 네. 27명의 선원을 태우고 이제 인도양에서 참치 연승 시험 조업을 한 것이 시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연승 시험 조업? 예, 그러니까 시험 조업은 이제 한번 잡아보는 네. 이제 이런 성격이고요. 예. 연승이라는 것들은 이제 그 어획에 관련된 단어인데 이제 긴 낚싯줄에 여러 개의 낚싯바늘을 늘어뜨려 가지고 물고기를 예. 잡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걸 연승이라고 합니까? 예.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해외에 나가서 뭔가 좀 외화를 벌어올 수 있지 않을까 네. 해서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진화모가 예, 진화모라는 뜻 자체도 남쪽으로 뱃머리를 돌려서 부를 건져오라 뭐 이런 뜻으로 이제 명명된 배였죠. 하기야 거기는 그냥 가서 퍼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당시 이제 미국의 지원을 통해서 이제 원양어업이 우리나라에 처음 이제 도입된 거죠. 근데 해보니까 네. 짭짤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럼 갖고 와서 잡은 배를 우리 국민들 먹여요? 아니면 아닙니다. 수출해요? 그 나라에서 이제 고급 어종을 잡아가지고 네. 이제 해외에다가 다른 나라에 이제 파는 거죠. 거기서. 예, 그럼 바로 수출이네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입금되는 건 통장으로 이제 네. 외화만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 물고기는 안 들어오고. 예. 그렇군요. 그래서 1958년부터 1979년까지 한 20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원양어업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 금액이 한 20억 달러예요. 오이구. 상당히 크죠. 예. 우리가 1965년에서 1975년 한 10년 동안에 독일에 가셔서 이제 고생하셨던 광부, 네. 간호사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송금한 금액이 1억 달러 수준인 걸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이제 원양어업이 우리나라 네. 이제 수출 산업에 꽤 큰 야, 몫을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겠네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초기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먼 바다로 나가다 보니까 배가 예. 커야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국가적으로도 많은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차관을 들여와서 뭐 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해외에서 대형 어선을 사오는 거. 현물로 이제 받아오든지 하는 식으로 이제 지원을 해줘가지고 예. 1962년에는 5척에서 이제 시작한 원양어업이 이제 1970년대 후반이 되자 이제 850척까지 늘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생산량도 1992년에는 100만 톤 이상이 이야. 되는 막대한 물고기를 잡는 이제 그런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원양어업이었습니다. 이때는 우리나라만 이렇게 해외 나가서 잡는 게 아니라 이미 다른 선진국들은 다들 예, 열심히. 많이들 하고 있었는데 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인건비도 상대적으로 저렴했고 또 국가적 지원도 있었고 예.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상당히 번창하는 산업이 이제 이 시기였던 것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저 원양어업의 대표적인 회사는 이른바 동원그룹 아닙니까? 예, 예. 근데 동원그룹은 제 기억에는 네. 물론 동원 꽁치 통조림도 있고 다 있는데 예. 참치 통조림 만드는 회사로 제 머릿속엔 그렇게 박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참치 통조림이 들어온 게 이제 80년대 초반서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 전에는 못 먹던 그 전에는 통조림이었죠. 참치라는 것들을 이제 미국산 이제 참치캔 예. 이런 거 아니면은 이제 고급 이제 일식당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주로 부산이나 가야 이제 예. 먹을 수 있는 회. 예, 회. 예. 그런 곳에서 이제 참치가 이제 등장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원양어업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 명태, 오징어, 꽁치 이런 것들은 물량적으로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 면에서는 참치가 지금도 제일 선호되는 그런 어종입니다. 예. 참치를 잡아오면 많이 남는다는 겁니까, 그럼? 참치가 비싸게 팔리기 때문에 네. 예, 참치를 이제 어떻게 잡을 것인지가 사실은 원양어업에서는 꽤나 이제 큰 이제 숙제였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참치를 연승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낚시로 이렇게 해서 잡았어요. 네. 지금도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근해에서 조그마한 배를 타고 나가셔가지고 예. 이런 방식으로 참치를 잡아요. 낚시줄을 쭉 여러 개 네, 늘어놓고 늘어놔서 네네 예. 그거를 이제 그 뭐 사람이 잡아당기던 아니면 기계에 걸어가지고 잡아 올리는 방식으로 하는데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어획량이 이제 크게 늘기는 어렵죠. 음흠. 대신 이제 참치가 다치진 않으니까 네. 깔끔하게 이제 잘 잡힐 수는 있는 이제 이런 장점인데 예.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이제 참치 선망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이제 기계화된 이제 어획법을 이제 개발을 해서 네. 이제 전 세계에 이제 보급을 시켰죠. 보통 이제 큰 모선이 하나 있고요. 엄마 네. 배, 예. 큰 배가 있고 여기에 이제 조그마한 3척에서 5척 정도 되는 소형 보트, 네. 빠른 보트들이 있고 어군 탐지용 물고기가 어딘지를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이제 음. 헬리콥터까지 이제 편성돼 있는 하나의 예, 선단이 예. 있죠. 그래서 참치대를 이제 헬리콥터가 찾으면 보트가 그물로 참치대를 싹 둘러싸서 그 다음에 모선이 이제 큰 모터로 이제 이걸 끌어올리는 네. 이런 방식으로 잡으면 낚시로 연승으로 잡을 경우에 25명이 1년에 한 2,300톤 잡는 게 최대라고 보면 이런 예. 방식으로 잡으면 1년에 한 12,000톤, 와. 15,000톤까지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물로 잡는 걸 한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아까 말씀하셨던 동원그룹 같은 경우도 이런 이제 참치를 잡으려고 네. 여러 차례 시도를 많이 하고 초반에 몇 번 실패도 많이 했었어요. 이것도 기술인 거예요. 이것도 그렇죠? 기술입니다. 와. 기술이고 뭐 노하우가 필요한 일이고 예. 단순히 배만 들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몇 번 실패하면서 이제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 결국은 네. 이제 자체적으로 돌파해낸 거죠. 지금도 더 좋은 다른 방법이 있는지 몰라요, 그죠? 무슨 음악을 틀어주면 참치들이 여기로 쏙 들어온다든가. 예. 근데 최근에는 이제 각종 규제가 이제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무시하시는군요. 예. 원양어업이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네. 이 원양어업은 다른 나라 바다 가서 물고기 잡아오는 거니까. 네. 그거 다른 나라 바다는 입장료 내야 되나? 뭐 어디까지는 괜찮고 어디는 안 되지? 뭐 그런 궁금함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12해리, 영해라고 그러죠. 바다의 영토, 그 나라의 영토라고 하는 이 바다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죠. 네. 근데 그 밖에서는 마음대로 이제 잡을 수 있었는데 음흠. 1970년대 후반서부터 이제 국제해양법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네.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제 200해리 경제 수역을 이제 선포를 하기 시작했죠. 자기 나라 바다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과거에는 쉽게 잡던 그런 해역들이 못 들어가는군요. 예, 해당 국가의 이제 규제를 받아서 못 들어가거나 아니면 비싼 이제 어업권을 사거나 또는 이제 얼마 이하만 잡아라. 아.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제한을 받게 되면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죠. 어떻게 써요? 그러면 갑자기 어획량이 줄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획량이 줄고 뭐 이제 갑자기 이제 나가라는 통보를 받아가지고 예. 허겁지겁 이제 나오는 일도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양업 자체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밭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러네요. 예, 거기다가 이제 그러면 그렇지 않은 바다에서 잡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건 이제 공해라고 부르죠. 주인이 없는 바다. 네네. 근데 공해상에서도 이제 어업을 너무 남획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안 된다라고 해서 국제기구를 통한 이제 각종 규제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주로 어느 나라가 통제 규제를 주로 합니까? 주로 이제 EU나 미국 이런 이제 선진국가들이 선진국들이. 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우리나라 이제 원양업 이제 회사들은 새로운 어장 개척 네. 또는 새로운 어종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찾아서 예, 노력을 많이 했고요. 예. 성과도 꽤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1990년대 이제 남극까지 가서 이제 와. 이빨고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메로라고 부르는 메로가 이빨고기예요? 예, 정식 명칭이 이빨고기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름이 없었군요. 이빨고기라고 그냥 붙인 거 보니까 선원들이 그냥 붙여왔구나. 그냥. 그러니까 이 남극까지 가서 예. 우리가 이제 새로운 어장을 개척해서 이제 잡아오면서 이제 활로를 찾았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먹기 시작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 역시 이제 계속 규제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2010년을 전후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원양어업은 이제 큰 타격을 이제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하고 EU를 중심으로 네. 이제 IUU 어업에 대한 규제와 통제가 강해졌습니다. IUU 그러면은 우리 가수 이름이 생각나실 텐데 그건 아니고요. 영어로 IUU. 예,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입니다. 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합법적이지 않은 예. 어업을 다 묶어가지고 IUU 어업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 원양 어업 같은 경우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네. 이런 IUU 관련해서 여러 번 적발이 됐고요. 절차 안 지키고. 그렇습니다. 보고하지 않고 막 얼마나 잡고. 잡았는지 이제 신고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하고 EU가 우리나라가 이런 원양 어업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네. 불법 어업에 대해서 제대로 제재를 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우리나라를 2013년에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을 했어요. 네. 근데 이 뭐 지정되면 뭐 무슨 타격이 있느냐 이렇게 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IUU 어업국으로 지정이 되면 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과 수산 가공품을 이제 수입이 안 돼, 수출이 안 돼요. 해외로? 예, 그 나라에서 이제 오. 미국이나 이제 유럽에서 수입을 할 수가 없고요. 예. 우리나라 국적의 모든 어선이 EU 회원국의 항구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야, 이거 많이 불편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가 예. 이제 원양 산업 발전법을 상당히 이제 강화합니다. 규제법으로 이제 강화를 하고요. 네. 뭐 어선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 설치, 뭐 조업 감시 센터 이런 거를 이제 하고 투자를 하겠다라고 예. 약속을 해서 IUU 이제 지정국에서 이제 빠져나옵니다. 근데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국가적으로는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막상 이제 현장에서 이제 해외에서 물고기를 잡던 이제 어업은 이제 큰 타격을 입게 돼요. 아, 그럼 바로 저기 물고기 떼 있는데 저기 못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물만 한번 던지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서아프리카 어장 쪽에서 이제 많은 어업들이 이제 어선들이 철수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어장을 이제 그 동안에 개척을 해놓고 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기득권, 그다음에 관련 인프라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관련 선단에 대한 이제 구조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배를 이제 폐선을 하고 그럼 예. 정부가 뭐 고철값 정도에 해당하는 이제 보조금을 지불하는 형태로 이제 철수가 이루어지게 됐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해역에서 이제 조업하던 70척 정도의 배가 이제 지금 한 3척 정도만 남아 있는 예. 이런 상태입니다. 함부로 못 잡게 하는 바람에. 네. 그럼 지금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우리나라의 원양어업은 전성기에 비해서는? 그렇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원양 어선은 한 200척이 좀 넘는 정도 수준이고요. 예. 이곳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어업을 하시는 이제 종사자는 한 6천 명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원양 어업 생산량은 이제 43만 톤 네. 수준으로 이제 계속 좀 감소를 이제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음. 예, 특히 이제 2020년부터는 이제 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코로나19 확산으로 네. 인해 가지고 피해를 많이 겪고 있어요. 엇나가요, 조업을? 그렇습니다. 일단 수요 감소도 되고요. 그다음에 선원의 감염이 우려되기 때문에 네. 예전에 편하게 이제 항구에 내려서 선원을 교체하거나 뭐 보급을 하거나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기 어려워지다 보니까 예, 검역도 강화되고 그래서 이제 원양어업들이 이제 산업이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이게 그럼 원양어업이라고 하는 산업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좀 쪼그라들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인건비도 올라가고 뭐 그래서 원양어업을 잘 못하고 있는 겁니까? 두 가지가 다 있죠. 일단은 규제가 이제 강화되고 있는 추세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는 뭐 자국 해역에서 물고기를 잡을 능력이 없던 아프리카라든지 다 뭐, 잡는구나. 예, 이런 이제. 나라들이 이제 스스로 잡겠다고 나서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던 뭐 공해라든지 남극해 같은 빈 바다에서 잡는 것도 이제 국제기구의 규제가 강해지다 보니까 점점 이제 어려워지는 우리 이런 입장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노동 조건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인건비가 오른다는 이야기죠. 보면은. 우리도 그 물고기 사 먹어야 되겠네요, 이제. 수입해서. 예, 지금도 우리 이제 어부들이 상당히 많은 양을 이제 수입을 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 아마 더 수입량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먼 바다에 가서 물고기 잡아오는 원양 산업 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재밌게 참 잘 들었네요. 자, 오늘 원양 산업에 관한 이야기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전문위원과 함께 했는데 이 원양 사업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최준영 전문위원님도 당분간 저희가 방학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로 한국산업사는 잠시 이 시즌 1을 마치고요. 또 최 의원님 시간 되실 때 다시 한번 방학 끝나고 계약해서 또 이런저런 재밌는 이야기 좀 들어보기로 하죠. 그동안 좋은 이야기 많이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년 동안 참 즐거운 추억이었는데 잠시 쉬다가 그러네요. 다른 예. 모습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용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들 드시고요. 방송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다시 듣기로 항상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